윤정이는 서울 변두리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41해 전 시골에서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상경했던 그날이 문득 떠올랐지요. 약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약국 유리창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약국 한쪽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남편과 아들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열애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윤정이는 무너질 듯 했으나 외아들 민재를 위해 다시 일어섰답니다. 약국을 열고 닫고 또 열고 닫는 일상을 반복하며 민재를 명문대에 보냈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소리와 함께 들어온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투석을 받고 온 날이면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있었지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민재였지만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니? 내가 따뜻한 보리차 끓여줄게. 윤정이는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기침 소리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의사는 신장 이식만이 민재를 완전히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 했지요. 그러나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밤이 깊어 민재와 며느리 다연이 잠든 후 윤정이는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이 섰지요. 자신의 콩팥을 아들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내가 너에게 콩팥을 주마. 검사 결과 적합하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 다연도 감격에 겨워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수술 날짜를 앞두고 윤정이는 매일 밤 아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술 당일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의사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윤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결심이 섰습니까?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요. 윤정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약물이 주입되며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윤정이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값진 것임을 확신하며 눈을 감았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재의 몸은 어머니의 콩팥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였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윤정이는 옆 침대의 아들이 건강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약국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 있기는 아직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민재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지요. 약국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토요일 오후 민재와 다연이 약국을 찾았어요. 민재의 얼굴은 수술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정이는 기쁨에 가득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우리 아들 얼굴이 환하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국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약국은 이제 그만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 후에도 계속 일하시면 몸에 무리가 올 텐데. 윤정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약국은 그녀의 전부였지요. 41해 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힘이 되는 걸. 다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투에서 윤정이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듯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 부부는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지요. 윤정이는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쁘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저녁 윤정이는 모처럼 민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손이 멈췄어요. 이제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집도 정리해야지.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어머니께는 양평 전원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가 요양하기 좋을 거라고. 윤정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것도 콩팥 이식 수술이 끝난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라고 되뇌었지만 귀에 들려온 말들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준 것이 이제 와서 후회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마음이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가슴이 아팠지요. 다음 날 윤정이는 평소처럼 약국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약을 건넸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쩌면 자신이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와 다연이 다시 약국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밝았지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양평의 멋진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윤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엿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난 여기가 좋은데.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부드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쉬셔야 해요. 약국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모시겠다는 말이 윤정이의 귀에는 내보내겠다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고맙지만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약국도 계속 할 거고. 민재와 다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윤정이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단순히 전원주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속셈이 있는 듯 했지요. 그날 이후 윤정이는 모든 서류와 통장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지요. 우편함에서 발견한 은행 통지서였습니다. 약국 건물에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윤정이는 통지서를 들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윤정이님 명의의 약국 부동산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더군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위임장이라니요. 직원이 서류철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분명 윤정이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기억이 없었어요. 혹시 아들이?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간판 하단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대표 박민재. 윤정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낯선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내 약국인데. 직원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곳은 박민재 대표님의 약국입니다만. 그 순간 윤정희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약국이,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집까지도 이미 아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죠. 그것도 그녀가 아들에게 콩팥을 준 직후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재와 다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어딘가 냉랭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정이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윤정희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나 아직 멀쩡해. 다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약국도 이미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저희가 이어받아 정리한 거고요. 윤정이는 격분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준 콩팥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콩팥을 얻고 나자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콩팥을 줬는데 이게 내가 갚는 방식이니?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누가 강요했나요? 그 말에 윤정희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만이 보였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지요.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준 거야. 윤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과 약국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것이야. 그걸 내가 빼앗아갈 권리는 없어. 다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어요. 어머니 명의로 서명된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번복하실 수는 없어요. 윤정이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서명. 아마도 수술 전 혹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속여서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라. 윤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재와 다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이에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나가셔야 합니다. 윤정이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악몽 같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과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현실이 그녀를 압도했지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요양원이 최선입니다.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 콩팥을 받은 거니?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지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윤정이의 눈에는 결기가 서렸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정이는 침대에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어졌지만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지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 언니야. 동생 윤수진은 서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늦은 시간 갑작스러운 연락에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콩팥 이식 수술부터 약국과 집을 빼앗긴 일까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당장 내 집으로 오세요. 지금 택시 불러드릴게요. 재현 오빠에게도 연락할게요. 윤재현은 윤정이의 남동생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지요. 그래, 고마워. 민재와 다연이 잠든 사이 윤정이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중요 서류들,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약국 운영 기록이 담긴 가계부들을 챙겼어요. 40년 넘게 한결같이 기록해온 약국의 역사였지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어린 민재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윤정이는 문득 자신의 방을 돌아보았어요. 여기서 보낸 수많은 밤들,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의 흔적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지요. 동생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수진은 언니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정말 너무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방에 들어서자 윤재현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누나, 제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재 녀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윤정이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들의 분노는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재는 그녀의 아들이었지요. 증거가 필요해. 재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기억하지 못하는 서명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혹시 수술 전후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서명한 적 있으세요? 윤정이는 머리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재가 여러 서류를 들고 와서 수술 동의서라며 서명을 요청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있었어. 수술 직전에 서류를 몇 개 가져왔었지. 당시엔 수술 관련 서류인 줄 알았어. 재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국 장부들도 중요합니다. 누나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그날 밤 또는 그 새벽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대책을 논의했어요. 윤정이는 동생들의 지지에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누나,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기록과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의료적 판단으로도 수술 직전이나 직후의 서명은 온전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게요. 일단 약국과 집의 소유권 이전을 막아야 합니다. 윤정이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요. 하지만 윤정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수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정이는 문득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독하게 구는 걸까? 그래도 민재는 내 아들인데.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이건 독한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배신을 용납할 순 없잖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윤정이는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 선생님,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수술 당일 서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의 지지에 윤정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녀를 배신한 것은 아니었지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주차장에서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윤정이는 차갑게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재야, 우리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윤정이는 불안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얘기해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곳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니.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이와 민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감만이 흘렀지요. 커피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윤정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최선? 내 약국과 집을 빼앗는 게 내 최선이니?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힘드시잖아요. 수술 후유증도 있고. 윤정이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후유증? 내가 언제 후유증을 호소했니? 내가 내 콩팥을 받고 건강해진 것처럼 나도 회복 중이야. 그리고 왜 내게 상의도 없이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바꾼 거지? 민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서류에 서명하셨고. 윤정이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명했다. 내가 수술 동의서라고 속였지. 그것이 사기야, 민재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표정을 바꾸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면 되잖아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습니다. 난 동생 집에 머물 거야. 그리고 민재야,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난 내 재산을 되찾을 거야. 법적으로. 그 말에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어요. 누가 어머니 말을 믿겠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착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테죠. 그 말에 윤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가 솟아났지요. 우리 재판에서 만나자, 민재야. 카페를 나와 수진의 차로 향하는 길, 윤정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아들과의 대면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떻게 됐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던 수진이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야. 민재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아. 윤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 당일 서류 사본을 받았어요. 확실히 수술 동의서만 있었고 재산 증여 관련 서류는 없었대요. 윤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윤재현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재현은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누나, 민재가 제출한 증여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누나의 것과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서명은 분명 그녀의 것과 비슷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누나가 40년 동안 기록한 약국 가계부입니다. 재현이 두꺼운 장부들을 가리켰어요. 이것만 봐도 누나가 얼마나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의사로서 작성한 언니의 건강 진단서예요. 인지 능력이나 신체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증명이죠.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지요. 하나 더 있어요. 재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재 부부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어요. 약국 매출이 민재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있습니다. 윤정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어? 재현은 미소를 지었지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요. 그리고 누나, 이것도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민재 집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재와 다현은 윤정희가 없는 사이 그녀의 방을 뒤지고 서류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윤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재네 집 보안 시스템이요. 제가 전문가에게 부탁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윤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거가 모이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붕괴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재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시다. 재산 반환과 사기 혐의로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게요. 윤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법원 앞에 선 윤정희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불안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재판 날이었지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윤정이는 재현의 안내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건너편에는 민재와 다연이 앉아 있었어요. 민재의 눈은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지만 다연은 차갑게 윤정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요. 긴장하지 마세요, 누나. 재현이 속삭였어요. 우리 쪽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말을 경청했지요. 양측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이어졌어요. 민재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합니다. 윤정희 씨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그녀의 아들인 박민재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약국 경영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했으며 윤정희 씨의 서명이 담긴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윤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노인으로 묘사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지요. 이어 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윤정혜 씨는 아들에게 콩팥을 이식해준 직후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임수에 의해 서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재현은 차분히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해 나갔어요. 수술 당일의 병원 기록, 위조된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약국 경영장부, 윤정희의 건강진단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 부부가 윤정희의 방을 뒤지는 영상을 제출했지요.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펴보았어요. 민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지요.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은 박민재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재현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약국 매출이 불법적으로 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입니다. 그 순간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됐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동의하셨다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말씀하세요. 민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다연은 남편의 팔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어요. 증거 제시가 끝나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희가 증인석에 섰지요. 재현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윤정혜 씨, 콩팥 이식 수술 당일 어떤 서류에 서명하셨습니까? 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라고 들었어요. 민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서류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여 계약서 같은 것은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어요. 민재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윤정혜 씨, 귀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65살입니다. 수술 후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적은 없습니까? 윤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주식 시장을 확인합니다. 약국을 40년간 운영했지요. 제 기억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윤정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정신 상태는 모두에게 명백했어요. 이어서 수진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윤정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했지요. 제 언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콩팥 기증 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쳤으며 인지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재현의 질문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박민재 씨, 어머니의 콩팥을 이식받은 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는 물으셨습니까? 민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재현이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약국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민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는 판단력이 수술 후에는 질문에 직접 답해 주십시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민재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이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도 느꼈지요. 마지막으로 다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동요하는 모습이었어요. 최다연 씨, 이 수첩을 알아보십니까? 재현이 증거물을 들어보였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것입니다. 이 수첩에는 윤정혜 씨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과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 계약금 20만 원 항목까지 있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지요. 본 법원은 원고 윤정혜 씨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증여계약서는 무효이며 약국과 주택의 소유권은 원래대로 윤정혜 씨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피고 박민재와 최다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약국 수익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가족의 붕괴를 확인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 및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잠시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다연은 민재의 팔을 붙잡고 재빨리 나갔지요. 수진이 윤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이겼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수진아.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재판이 끝난 후 2달, 윤정희는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약국 간판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윤정희 약국으로 바꾸었지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고 약을 조제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자리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문이 열리며 오랜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약은 다 드셨어요? 윤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었어요. 다 먹었지. 덕분에 허리가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선생님, 얼굴이 좀 헬쓱해 보이네. 김할머니의 따뜻한 걱정에 윤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즘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의 법정 다툼, 그리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민재와 다연. 그들은 도시 반대편으로 이사했다는 소문만 들려왔지요. 괜찮아요, 할머니. 요즘 조금 바빠서 그래요. 처방전을 확인하며 윤정희는 약을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숙련되고 정확했어요. 40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손길이었지요. 자, 할머니. 이 약은 아침 식후에 드시고 이건 저녁에 드세요. 약봉투를 건네며 윤정이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 이 일이 그녀의 위안이자 힘이었지요. 김할머니가 떠난 후 잠시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세월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있었을까요?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어요. 여보세요, 윤정이 약국입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지금 시간 있어? 윤정이는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 약국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문 닫을 거야. 무슨 일이니? 언니에게 제안할 게 있어.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재현 오빠도 올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서 어떤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이는 미소 지었어요. 알았어. 8시쯤 갈게.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윤정이는 수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동생과 동생, 남편, 그리고 조카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수진이 윤정이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브로슈어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니?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를 위한 계획이야. 약국을 후배에게 넘기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윤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국을 그만두라고?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재현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누나,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누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이는 망설였습니다. 약국은 그녀의 정체성과도 같았어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지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준비하면서 새로운 꿈을 찾아보라는 거죠. 재현이 브로슈어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요가 학원이에요. 누나가 항상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윤정이는 천천히 브로슈어를 펼쳐보았습니다. 요가를 하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건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이에요. 언니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해봤잖아요. 윤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정말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다음에, 나중에라고 미뤄왔지요. 남편이 아플 때는 남편 때문에, 아들이 자랄 때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누나,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누나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정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일었지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지금은 내 시간이 필요해. 수진과 재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니. 언니의 결정을 존중해.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윤정이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약국의 새 약사를 고용해 일부 업무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요가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약국을 찾는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윤정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요. 그녀의 달력에는 이제 여행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첫 해외여행, 3개월 후였지요. 여행 책자를 읽으며 그녀는 설렘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약국의 한 젊은 약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데 윤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정이는 놀랐어요. 젊은 약사가 찾아온 건 처음이었지요. 나한테 배울 게 있을까? 지원이 열정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전설이세요. 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윤정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본 것 같았지요. 그래, 함께 일해보자. 그렇게 윤정이의 새로운 삶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약국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요. 내 인생의 이막, 윤정이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막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막은 나 자신을 위한 것. 윤정이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밝았습니다. 65번째 생일이자 그녀의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정리하며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지요. 거울 앞에 선 윤정이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간의 요가 수업이 그녀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오늘부터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여권과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여행, 오랫동안 꿈꿔왔던 첫 시작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 민재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지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어요.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윤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그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재현은 여행 준비를 도왔고 수진은 요가 수업에 함께 다니며 응원했지요. 공항에 도착한 윤정이는 처음 보는 넓은 공간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갔어요. 윤정이님,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권 여기 있습니다. 게이트는 15번이고 탑승 시작은 11시 30분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윤정이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탑승권을 받아들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민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법정에서였지요. 그 이후 반년 동안 아들과는 연락이 없었어요. 민재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윤정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악용했습니다.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다려왔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영과 저는 이혼했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욕심냈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윤정이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반년 사이 민재는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시간 품어온 분노와 상처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민재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윤정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일본에서 돌아오면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윤정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며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구경하며 윤정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게이트 앞에 도착한 윤정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철새 같은 비행기가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었어요. 곧 11시 30분부터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이는 탑승권을 꼭 쥐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자 새 인생의 첫날이다. 나를 버린 가족은 떠났고 나를 지켜줄 나와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콩팥 하나를 잃었지만 대신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았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윤정이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자유와 용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게이트를 통과하며 윤정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재에게 콩팥을 준 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윤정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그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약국과 집, 그리고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봐준 사람들이 있었지요.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이는 안전벨트를 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윤정이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기쁨이 깃들어 있었어요. 41해 전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던 그 소녀의 용기가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지요. 이제 시작이야.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윤정이의 인생처럼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첫 여행이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구름 위에서 바라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녀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처럼요. 65살 윤정이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인사였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윤정이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